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시는 분은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가로서 샌드타이거 샤크 최고 민수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 5일 완성과 한 권으로 끝내는 투자의 저서이시고 이 침착맨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246전법과 고맙다 60%의 기회가 왔다 등의 이 명언을 남기신 최고 민수 박민수 작가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저서 중에 네. 야 5일 만에 주식을 할 수 있다.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영단어? 아니요, 전유성 선배님이 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처럼 된다. 있었어요. 그거보다 이틀을 땡기셨어요. 네. 예. 자, 우리 저 박민수 작가님은 지난 여름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 제 기억이 진짜 나는 게 LNF 쪽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요즘 좀 좋습니다. 네네네. 역시 투자는 장기로 해야 돼. 맞습니다. 예. 최근 저희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유명하신 분과 많이 장난 여행도 아니에요. 가시고 네. 그 빠니보틀 그분과 또 홍콩 네. 여행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빠니보틀 선생님과 2박 3일 예. 여행 갔다 왔고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빠니보틀 선생님 채널에 올라오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나가시니까 혹시 그 유튜버 생각 있으신가요? 예. 유튜브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여기서 찾아주시니까 재테크도 또 열심히 해봐야죠. 네. 그래요.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이제 실적 개선주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시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국내 증시 전망과 가장 기대되는 업황은 예. 요거 질문 던지기 전에 아까도 저 박철순 매니저한테도 질문했던 거 똑같이 던지고 싶어요. 네. 예. 이제 2023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2023년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네. 예. 자, 우리 그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일단 정부의 그 증시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어제죠. 30억 정도로 10억에서 30억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증시의 어떤 이 증시 부양을 하는 어떤 의미가 좀 있어서 연말에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감소할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산타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산타랠리 좀 기대를 해봐도 우리가 되는 걸까요? 예, 현재 일단 뭐 수준에서? 미국 증시가 안정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뭐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네. 유가도 적정하게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또 인플레이션도 안정감을 갖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정부가 어떤 증시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공매도도 어느 정도 맞아요.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산타랠리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년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내년 시장이 자 어떻게 좋아질까라고 해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스멀스멀 내년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한국투자증권부터 해서 NS투자증권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밴드를 살펴보면은 2,200선에서 최대로 보면은 그래도 2,800까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상고하저다, 상저하고다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 내년 밴드에 대해서 뭐 2,800까지 보지만 2,500선을 횡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내년 전망에 대해서 뭐 밴드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제 희망사항은 상고하고 너무 너무 좋죠. 최고다. 연중 내내 좀 뜨거운 증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예. 일단 상반기에는 우리가 그 대주주 양도세로 묶여 있던 네. 연말에 그런 규제가 네. 좀 자유로우면서 상반기는 아무래도 개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거래량 쏠림이 좀 있으면서 1분기에는 강한 모멘텀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이 금리를 사실 인하한다는 건
경기가 좀 침체한다는 그런 맞아요. 메시지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하면서 약간 경기 침체 이슈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선거가 2번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4월에는 우리나라 선거가 있고 겨울에는 미국 그 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증시의 모멘텀들, 선거를 앞두고는 좀 경기 부양을 하고 그렇죠. 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분들이 긴축 이제 종료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에 이제 긴축 종료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 시점을 이 정도의 긴축이 종료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문가들 의견들을 제가 리서치 센터장이나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요. 빠르면 봄, 내년 봄, 그리고 보통은 한 여름 정도를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늦으면 가을. 네. 그래서 뭐 2번에서 3번, 많으면 4번까지 0.25% 정도에서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내리면 1%까지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 2번에서 4번 정도를 예상하는데 빠르면 봄. 대부분 분들이 한 여름 정도부터는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전제가 인플레이션이 한 3% 뭐 이내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고용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거냐. 이런 네. 부분들은 좀 그 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봄이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두근두근했습니다. 순간. 아니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12일 날 뭐 CPI 지수도 나오고 13일 날 FOMC 맞아요. 뭐 거기서 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 많은 이제 증권사들 저도 이제 보고서를 읽고 다 보다 보면은 내년 전망을 좋게 보는 쪽이 역시 그 그쵸. 수출입에서도 나왔던 그 반도체는 완전히 이제 업황이 돌아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업황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 그 박민수 작가님은 이거에 동의를 하시는지? 네, 반도체가 작년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아요. 올해 올해죠.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는데요. 네. 서서히 이제 실적 예측치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한 2년 후 정도면 작년 실적 정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주로 메모리 중심이잖아요. 메모리의 사이클이 이제 올 때가 됐고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설비 투자에 대한 증가 부분들도 기대가 돼서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그 리서치 센터장이나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내년에 가장 꼽는 원픽 네. 종목으로 반도체를 꼽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겠다면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오를 때는 그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반등 그쵸. 여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한 60에서 70% 정도를 재투자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익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지만 소부장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부장도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사실 HBM이 한 해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HBM이 더 좋을까? 우리가 올해 봤던 만큼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HBM 말고 다른 걸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둘 중에는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HBM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살아 있는데요. 네. 한 1, 2년 정도는 HBM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개선에 당장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지만 그쵸. 그게 뭐 이 세상을 체인지할 정도의 어떤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많이 또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사실 한국 증시에 대한 높은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니까 한국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쪽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섹터로 이제 방산주를 언급을 대놓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방산주는 가두리 양식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의 예. 이 성과를 냈잖아요. 네. 수주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이라는 것은 한번 수주를 하면 몇 년간 계속 먹거리를 맞아요. 창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먹거리로 몇 년간은 충분히 조선도 비슷한데 네. 먹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어떤 실적 그리고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3조 정도 수출 그 공시를 했듯이요. 이런 어떤 수주 공시가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이런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네. 이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한 그런 의지도 되게 강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거기에 외국인까지 선호를 하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또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는 이제 빅 이벤트가 우리나라는 이제 4월 총선이 있고 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총선을 향해서는 사실 이번 달에 뭐 그냥 지난달 말부터죠. 예, 총선 관련해서 그 정치 테마주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치 테마주 이게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네. 대주주 양도세 앞서 언급을 했듯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내년이 들어가면서 자유로워지고 공매도도 어느 정도 지금 이 묶여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가장 끄는 섹터들이 정치 테마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이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단적인 예로 어제 같은 경우 이낙연 그 전 대표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관심으로 이렇게 급등락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좀 조심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항상 들을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내 증시를 좀 부양하려는 의지를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금지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 바로 어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슈 나오자마자 국내 시장이 오후 1시부터인가요?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증시 같은 이 훈풍을 우리가 앞으로도 쭉 기대해도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그 금액 인상은 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요. 그냥 대통령께서 이렇게 도장 찍어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하반기 그리고 남은 그 12월 어떤 산타랠리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 네. 1월 그리고 2월에 개인 투자자가 좀 주목하면 좋을 기대주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네. 일단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올수록 배당 받으려는 수요 때문에 배당주가 급등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배당이 끝나면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고배당주들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꼭 유념해야 될 게 고배당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고배당주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 우선주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한 9% 10% 하는 맞아요. 배당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니까 10% 이상의 고배당주 측면에서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개미들이 네. 좋아하는 그 종목들, 대표적인 건 2차 전지 그런 종목들이 사실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개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1월, 2월에 좀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 저도 그렇고
이 배당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갑자기 돈이 들어왔네. 이거 뭔 돈이지 하면 배당금으로 들어와서 그때 알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제도화를 좀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네. 깜깜이 배당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3월로 바꾸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에는 배당 때문에 쫙 그 수요가 몰리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좀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이 이 12월 말이거나 네. 아니면 뭐 3, 4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저렴하게 살 기회가 2번이나 생기는다. 이렇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배당주는 배당 그 기준일 즈음까지 올랐다가 그 위에 급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고배당주를 싸게 살 기회가 생긴다. 역발상으로. 그래서 1월과 한 4월과 5월 이렇게 고배당주를 저점 매수할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정부에서 2번의 그런 저가 매수 기회를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박민수 작가님이 내년에 이제 반도체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도체 말고 요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섹터가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올해 한 해 뜨거웠는데요. 예. AI와 로봇 그렇죠. 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어떤 실적 기준으로 해서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는 뭐 2차 전지 못지않게 AI와 로봇이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AI와 로봇 관련 주들을 끊임없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모으는 전략. 네, 그리고 미용기기. 네, 미용기기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네. 특히 중국이 이제 좀 경제력이 나아지면서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거든요. 아직 우리가 그쪽 시장에 그렇게 침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용기기 부분도 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맞아요. 원자재라는 것은 사실 적정한 가격 유지가 어려워요. 급등 아니면 급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마진을 고려할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면 수주는 계속 어느 정도 예측대로 수주가 지금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도 좀 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오랜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식품주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식품주. 네, 그 환율도 좀 내려가고요. 그리고 인플레도 좀 잠잠해진다면 식품주들이 그 원재료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이거든요. 여기에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즉석식품이나 레트로에 대한 수요도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 인도. 네,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요. 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인도 시장도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2차 전지에 몰려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상반기 때 사실 2차 전지가 시장을 끌고 갔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은 이때 그 쾌감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년에는 연말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제 네.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가형 모델인 모델 2가 네. 이제 원래는 좀 이 생산을 좀 늦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모델 2를 좀 생산을 빨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선순환 효과를 좀 줄 것 같고요.
예상대로 지금 그 수주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 뭐 40조 원대 네. 그 수주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 계약들은 예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앨범알 같은 경우 리튬을 생산하는 앨범알 같은 경우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내년 2분기부터는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부터 올라간다. 이제 좀 네. 상승 국면을 보이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리튬 가격이 막 출렁출렁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는 게 또 네. 원자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튬 가격의 안정세를 내년 2분기부터 보여준다라고 하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좀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앨범알 주가 보신 분은 알지만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최근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런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로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 제가 진짜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싸울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갑자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에도 또 빅 이벤트가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바이든하고 또 싸움을 합니다. 자, 요럴 때 대선이 있기 그 전 상황에서 주가 흐름들은 좀 어떻게 움직였나요? 일단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예. 주가가 안 좋으면 대선 필패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면 좀 사람들이 돈도 벌고 분위기도 좋아야 여당 표를 찍는 거거든요. 예. 아, 니네들 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대선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정책적으로 서로 상반돼 있잖아요. 그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하고 반면에 트럼프는 모든 친환경 정책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화석 시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각각 그 후보들이 강조하는 섹터들이 대선 이후에 강한 흐름을 보여줄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치 테마는 정책적인 변수들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선거에서 이길 사람 쪽으로 정책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계시면 선점을 하시면 대선 이후에 큰 주가 상승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선점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네. 우리 그 박민수 작가님은 증시 전망을 하면서 또 내년에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증시 전망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신지. 일단 2024년을 예측하는 건 어렵죠. 모른다. 모른다. 예. 왜냐면 작년에 그 증권가 그 센터장 선생님들께서 네. 상저하고를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상고하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른다. 왜냐? 1년간 일어날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변수를 미리 1년 후에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요. 일단은 공매도가 또 6월 이후에 연장될 것인가. 네. 그래서 정부 의지는 연장할 의지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연장이 더 된다면 내년에 증시에 굉장한 훈풍이 될 것 같고요. 네. 대주주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또 올린다면 그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2번의 선거. 네.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선거가 끝나면 숨겨져 있는 좀 부실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그렇죠.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예. 부동산 부실이 지금 약간 감춰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면서 좀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근데 금리를 왜 인하하는가? 경기 침체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연착륙인가?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뭐 4%대 후반이 넘어간다면 이건 침체다. 근데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이면 안정적인 연착륙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때 미국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미국이 좀 받쳐준다면 이
증시에 강한 훈풍이 돼주지 않겠느냐. 환율은 한 1,2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왜냐면 금리가 내리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또 국내 자금 유입 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긍정과 부정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2번 남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정책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라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상고하고 하는 증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과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좀 좋게 보는 건 역시 뭐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귀에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식품. 네. 요게 저 생각 못했거든요. 맞아요. 식품 쪽도 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최고민수 박민수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